불륜, 살인, 참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화성에서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21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 향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체내에 투여된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남성의 아내가 니코틴을 투여해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남편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판결된 사건이에요. 남편 A씨 당시 46세는 화성시 인근의 회사원이었고, 아내 B씨 당시 37세는 아파트 인근에서 공방을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2008년에 교제하고 약 2년 정도 교제하다가 혼인했고, 한 4년 후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1년 5월 26일 아침 7시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나가기 전에 아내가 만들어준 미숫가루, 꿀, 우유 등이 혼합된 음료와 햄버거를 먹고 30분 후에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가슴이 좀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라고 아내한테 전화를 해요. 약 17분 정도 후에 아내가 남편 A씨에게 전화를 해서 꿀이 상한 것 같아. 유통기한이 2016년도였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 저녁에 남편 A씨는 소화제를 사들고 퇴근하고 그래도 속이 좋지 않아서 식사를 거부합니다. 저녁 8시경에 흰 죽을 B씨가 남편 A씨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시간 정도 후에 강력한 흉통을 호소를 하고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B씨가 아내가 119를 불러요.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난 꿀을 미숫가루에 먹인 이후에 이제 배가 좀 아픕니다. A씨는 그와 관련된 치료인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귀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경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 남편 A씨는 아내가 건네준 찬물 한 잔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요. 그런데 아침 7시 20분경 아내 B씨가 나와보니 현관 쪽에 남편 A씨가 엎드린 채 사망을 해 있었다라고 아내가 또 신고를 합니다. 남편 A씨는 하의를 모두 벗은 채 러닝 셔츠만 걸치고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해 보니 40여일 뒤에 니코틴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21mg/L 심혈에서 5.1ml/L, 말초혈액에서 2.49ml/L의 니코틴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인 2013년부터는 금연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남편의 친구, 직장 동료들을 탐문해서 알게 됩니다. 단순 변사가 아니다. 이건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아내 B씨가 자택 근처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합니다. 치사 농도인 3.7mg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서 A씨에게 마시게 해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2021년 11월 1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B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평소 담배를 피웠다. 금연한 게 아니다.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수사당국은 아내 자신이 피운 흔적의 DNA만 나온 액상 전자담배 기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아내 B씨가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A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되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B씨가 개인 카드 값과 카드 대출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2021년 1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내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자,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22년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B씨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을 합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300만 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하게 되고 과하게 마실 경우 구토 없이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니코틴으로 인한 살인을 주장하면서 살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도 못했다.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짜집기해서 집어넣어서 기소했다라고 주장합니다. 2022년 4월 27일 1심에서 검찰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혀요. 22년 5월 18일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B씨가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의 액상 니코틴을 넣어서 남편 A씨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B씨가 전자담배를 구매하면서 니코틴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다라는 내용,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낮다. 고로 아내 B씨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을 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에 급체 대처 방법들을 검색을 했고,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자살할 가능성이 없다. 고로 B씨가 살해한 것이다. 이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2022년 11월 B씨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직권으로 보석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023년 1월 수원고등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또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2024년 2월 9일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B씨를 다시 법정 구속합니다. 그러나 1심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단 것에 비해 2심은 B씨가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을 넣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이 섞였다 하더라도 치사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문 심리위원들의 소견, 미숫가루와 햄버거가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 병원 이송 당시 A씨는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치료 이후에는 호전되어서 거동이 가능했다라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 하지만 B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살해했다는 혐의, 그거는 원심과 같이 인정하면서 형량을 30년으로 유지합니다. 즉 죽였다, 살해한 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B씨 측은 니코틴 용액을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니코틴을 마실 수 있는지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에 타 마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또한 A씨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름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으로는 보기 어렵다. 고로 자살이 아니다. 고로 니코틴 중독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에 니코틴을 넣을 사람은 아내 B씨밖에 없다. 그래서 공소장에 나온 대로 징역 30년을 유지합니다. 이게 2심까지의 판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27일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합니다. 부검 결과나 감정 의견 등은 피해자의 사안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고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이후에 무언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인해 피해자가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범행 준비 관련을 보면 피고인은 전자담배 흡연자로서 평소 액상 니코틴 제품을 구매 사용하였으므로 액상 니코틴 용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살해수단으로 준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즉 아내도 전자담배를 피웠다라는 거예요. 니코틴을 과다하게 많이 사서 한 거는 본인이 먹으려고 했다. 고로 이걸 살해의 어떤 결정적인 유일한 방법으로 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매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러한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범행 실행 과정을 보면 전문가들은 니코틴 원액을 1% 희석한 용액도 역겹고 탄 맛이 나기 때문에 섭취하기 쉽지 않고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몰래 니코틴 원액을 음용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겼는데 사망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의 양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음용한 니코틴은 매우 다량일 것으로 보인다. 즉 찬물을 많이 안 마셨다. 그런데 의식이 명료한 피해자가 다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물을 아무런 저항, 즉 구호 요청, 구토 반사 등 이러한 저항 없이 음용할 수 있었을지는 퀘스천 마크다.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몰래 마시게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히 특이한 맛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특이한 맛이 나는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찬물에 타서 피해자에게 주고 이를 피해자가 스스로 잡고 마시게 하는 살해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살해에 직접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나 도구가 특정되거나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전자담배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니코틴이다, 니코틴 원액이다 라고 할 만한 직접적으로 그러한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압수된 피고인의 전자담배 중에 사용분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은 약 95mg에 불과하며 약 2465.1mg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니코틴 음용량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가게 업주가 첨가하였다는 니코틴 원액의 정확한 농도나 양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이번에는요, 피해자가 자의로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치사량에 이르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가 이를 마셨다고 가정한다면 오전 2시 45분경 피해자가 음용한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폰 로그 기록에 따르면 그 시각 피해자는 특별한 증상의 호소나 구호 요청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시세 캡처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찬물을 준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2달 전인 2021년 3월 자살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자살 방법을 검색했던 적도 있다. 피해자가 담배 피우는 걸 봤다는 아들의 진술도 있다. 피해자의 차 안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니코틴 배출용 알약이 발견된 점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흡연 습관이 금연 이후로 8년 동안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범행 동기 관련해서 피고인이 2021년 3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내연 관계를 들킨 후 피해자와 크게 다툼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다툼이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며칠 전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아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사실 보기 어렵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있거나 주변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상황과 비교할 때 크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감당하여야 할 피해액의 금융기관 채무도 있다. 피해자 명의의 보험은 혼인 직후 피고인 모친의 지인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상해 또는 질병, 사망, 암, 진단 및 치료 수술비 등 다른 보험사도 함께 보장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손해보험 2건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사망 관련 보험 지급 절차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들 한 명을 양육하고 공방을 운영하면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양육과 일을 병행하며 생활해 온 사람이고 이 사건 유형과 같은 지능적이고 악랄한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심리적, 정신적 위험 요인이나 범죄성,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단할 피고인에게 독극물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까지 증거를 인멸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 원액과 피해자에게 따라준 물컵 등을 그대로 두고 은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부검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사망 원인이 밝힐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 단서인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막지 않았다. 2024년 1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B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사건은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있을 리가 없다. 피해자가 무엇을 당했는지는 피고인 진술과 부검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하게 해 살해했다라고 판단한다. 이러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생활 기반을 감내하고라도 강렬한 살해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생활 기반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다. 이미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아니었다. B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파기환송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살인 방법이라며 범행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파기환송심에 주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신한다. 대법원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 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목조목 판단해줬기 때문에 변호의 의견서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자,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아내 B씨는 제 사건은 무죄입니다. 오늘 법정에 오는데 검찰차 앞에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니코틴 용액 희석액을 재판장과 수사검사가 향을 맡아보고 직접 시음해보기도 합니다. 재판장은 제출된 니코틴 용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박하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나네요 라고 말하자 변호인은 통증처럼 느껴진다 라고 답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니코틴 한 방울인 0.02mg만 음용해도 혀가 타고 아리는 듯한 맛이 납니다. 피해자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2000mg은 훨씬 더 강한 감각적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검사도 직접 향을 맡아보고 종이컵에 담긴 물에 용액을 몇 방울 섞어 마셔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됩니다. 다만 B씨가 A씨 사망 후 A씨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 즉 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리고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 증명이 안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후, 부모 의절 등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A에 대한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 담배를 끊었다라는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살인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다 보면 8년 동안 정말로 담배를 끊었다라는 일반적인 오류에 빠져서 그 중간중간에 담배를 끊었다 피웠다. 뭐 지인들은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실제로 중간중간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 여기서 가장 또 핵심은 아내 B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자담배를. 그래서 액상 니코틴을 샀다라는 것이 그걸 범행의 도구로 봤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부족한 수사 활동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전자담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어쨌든 유죄를 확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